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네, 온라인 수업 잘 듣고 있죠? 네, 벌써 이번 주 마지막 수업입니다. 지난 수업에서 선생님이 깜짝 출연을 했었는데 잘 봤나요? 선생님은 늘 여러분에게 어떻게 가르쳐야 조금 더 쉽고 재밌게 생물을 가르칠 수 있을까 늘 고민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느 부분을 헷갈려 하고 또 수업을 들으면서 수업 내용에서 어떤 궁금증이 생기는지 알고 싶어요. 꼭 등교를 하면 선생님에게 온라인 수업 때 생긴 궁금증과 여러 가지 질문들을 많이 해주세요. 알겠죠? 네, 그럼 오늘 수업도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수업의 핵심 내용은 말초신경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 몸의 중추신경계인 뇌와 척수에 대해 배웠었죠? 네, 오늘은 뇌와 척수에서 뻗어나와 온몸에 분포하고 있는 말초신경계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말초신경계는 구조에 따라 뇌에서 뻗어나와 얼굴 쪽에 분포하고 있는 뇌신경과 척수에서 뻗어나와 얼굴 아래쪽에 분포하는 척수신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말초신경계는 우리 몸에서 어떤 기능을 하는지에 따라서 구심성 신경과 원심성 신경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네, 지난 시간에 기능에 따른 뉴런의 종류에 대해 배우면서 구심성 뉴런과 원심성 뉴런에 대해 배웠는데 기억하나요? 구심성 뉴런은 눈, 코, 입, 귀, 피부와 같은 감각기관에서 수용한 자극을 뇌와 척수와 같은 중추신경계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네, 아래 그림에서 왼쪽의 뉴런이 구심성 뉴런이었습니다. 네,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온몸의 반응기로 전달해주는 역할을 하는 뉴런이 원심성 뉴런이었죠. 네, 이러한 원심성 뉴런은 우리 몸의 두 가지 신경계를 구성하는데요. 네, 체성신경계와 자율신경계입니다. 네, 체성신경계는 중추신경계의 명령으로 골격근의 운동을 담당하는 신경계입니다. 네, 우리 몸을 구성하는 근육에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이 중 골격근은 뼈와 연결되어 있어서 이 골격근의 길이 조절, 즉 골격근의 수축 이완으로 뼈의 움직임을 담당하는 근육을 의미합니다. 즉 이러한 체성신경계는 주로 뇌와 척수의 지배를 받아 특히 뇌 중에서도 대뇌의 명령을 이제 골격근으로 전달해서 골격근의 운동, 즉 우리 몸의 움직임을 담당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체성신경계는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전달해주는 운동신경으로 구성됩니다. 네, 오른쪽 아래 그림에서 만약에 이 반응기에 해당하는 근육이 골격근이라고 하면 이 오른쪽에 이 뉴런은 체성신경계를 구성하는 운동신경이 될 수 있습니다. 네, 원심성 뉴런으로 이루어진 두 번째 신경계는 자율신경계입니다. 네, 자율신경계는 중추신경계의 명령을 분비샘, 내장기관, 혈관으로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네, 분비샘은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에 필수적인 호르몬 또는 땀과 침과 같은 물질을 분비하는 곳을 의미합니다. 네, 말 그대로 내 몸의 기능을 자율적으로 조절해주는 신경계를 의미하는데요. 네, 우리가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샘이나 우리 몸의 내장기관, 혈관 등을 나의 의지대로, 즉 수의적으로 조절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이러한 자율신경계는 대뇌의 직접적인 지배를 받지는 않습니다. 대신 우리 몸의 항상성 유지나 생명활동을 담당해주는 간뇌나 중간뇌, 연수 등의 조절을 받게 됩니다.
네, 이러한 자율신경계는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구성이 됩니다.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모두 자율신경계, 즉 말초신경계를 구성하기 때문에 뇌와 척수에서 온몸으로 뻗어나와서 우리 몸을 구성하는 내장기관이나 혈관 또는 분비샘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때 오른쪽 그림처럼 체성신경계의 운동신경이 반응기인 골격근까지 한 개의 뉴런으로 이어져 있다면 자율신경계의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은 반응기인 심장과 같은 내장기관까지 두 개의 뉴런으로 이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이때 신경세포체가 모여있는 부분을 신경절이라고 하고 그 앞의 뉴런을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 그 이후의 뉴런을 신경절 이후 신경세포라고 합니다. 이때 차이점이 있다면 교감신경과 같은 경우에는 신경절 이전 뉴런, 즉 신경절 이전 신경세포가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이가 짧고 부교감신경은 신경절 이전 뉴런이 신경절 이후 뉴런보다 길다는 구조적인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네, 가끔 우리가 모의고사 문제를 풀 때 오른쪽에 나와 있는 그림처럼 신경세포 그림으로 문제에 제시되는 경우도 있지만 가끔 이렇게 생긴 그림으로 제시가 될 때도 있어요. 이때 이 부분, 동그랗게 표시된 부분이 뉴런의 신경세포체가 되고 이 기다란 부분이 축삭돌기를 의미하며 이 마지막 이 갈라진 부분이 축삭돌기의 끝부분에 해당하는 축삭돌기 말단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따라서 선생님이 지금 그림 그린 것처럼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더 길죠. 이와 같은 자율신경계는 부교감 신경이라고 이해하면 되겠죠. 네, 만약에 그림을 이렇게 그린다면 요거는 신경절 이전 뉴런의 길이가 신경절 이후 뉴런의 길이보다 짧기 때문에 교감신경이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네, 그럼 이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능적인 특징에 대해 설명하겠습니다. 네,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 둘 다 동시에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와요. 그리고 둘 다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해 있습니다. 그런데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신경절 이후 뉴런, 즉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 신경절 이후의 뉴런의 축삭돌기 말단에서는 서로 다른 종류의 신경 전달 물질이 분비가 됩니다. 따라서 같은 내장기관에 분포하지만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작용으로 같은 내장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작용을 길항작용이라고 합니다. 네, 길항작용이라는 것은 같은 내장기관에서 서로 반대되는 작용이 나타나서 상황에 따라 작용이 촉진되기도 하고 억제되기도 하는 반응을 의미합니다. 네, 오른쪽 그림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각 내장기관에서 어떠한 작용을 유발하는지 정리되어 있는 그림입니다. 보통 교감신경은 동공을 확대하고 심장박동을 촉진하고 소화를 억제하는 등 몸을 긴장 상태로 만들어주는 반응이 일어나도록 하고, 부교감신경은 반대로 동공이 축소되고 심장박동이 억제되며 소화가 촉진되는, 즉 우리 몸에서 긴장했던 몸을 다시 이완시켜주는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러한 자율신경계, 즉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기량작용을 통해 우리 몸의 상태를 항상 일정하게 유지하려는, 즉
항상성이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 몸의 내부 변화를 감지해서 자율신경계를 통해 항상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중요한 부분은 바로 간내의 시상하부인데요. 이 간내의 시상하부를 통해 우리 몸 내부의 변화가 감지가 되면 이제 간내와 연수, 중간내, 척수에서 뻗어나와 있는 이러한 자율신경계의 기량작용을 통해 체내의 상태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네, 여러분 이제까지 우리 몸을 구성하는 말초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 배웠습니다. 네, 이로써 우리 몸의 신경계에 대한 수업이 모두 끝났는데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신경계를 구성하는 신경세포를 통해서 어떻게 자극이 전달이 되는지, 즉 신경세포 내에서 어떠한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시험이 끝나고 갑자기 시작된 이제 온라인 수업을 열심히 모두 다 들었겠죠. 네, 이번 주 온라인 수업 듣느라 너무너무 수고했고 이번 주 수업 내용이었던 교과서 70쪽 그리고 82쪽부터 91쪽의 내용을 꼭 복습하고 다음 주에 등교해 주세요. 네, 그러면 수업을 듣느라 너무 수고하셨습니다.